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나흘째 오르던 코스피가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밀리며 전일 2010선까지 허용을 했었죠. 미국의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이전 전일 우리장 얘기입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이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장 초반에 괜찮았다가 결국 하락 반전에 하락세로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벌써 뉴욕이 사흘 연속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탓도 있지만 의사록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요. 노동시장이 개선된다면 향후 수개월 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 부담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옐런 효과의 이천을 찾았고 전일 버냉키 지원 사격까지 있었음에도 의사록 공개를 해보니 이와 배치되는 테이퍼링 우려를 충분히 다시 재부각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시간 외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주긴 했지만 일단 정규장에선 매도했었던 외국인만을 보더라도 수급의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테이퍼링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이 때문에 뉴욕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도 같이 좀 횡보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선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세 연속성이 없는 장, 오늘 얼마나 빠질까요? 기간 조정 기간은 또 얼마가 될까요? 연말 쇼핑 시즌 도래하면 좀 나아질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리뷰 보시죠. 5분이 전문가가 이제 전일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최승 차장님은요, 외국인 시간 외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잡아주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참 손발 맞추기 어렵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2000선대 또 단기로 급등한 그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전일은 조정이 불가피했었다. 단기 급등 부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지속됐다. 코스닥은 잘 나가다가 오후장에 반락하면서 특별히 기관 매물이 어제 많이 코스닥을 짓눌렀던 날이죠. 김영겸 팀장님은 대우조선해양 정부 블록딜 영향 때문에 장중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 공백이 있었었다. 불가피했다 하셨었고,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 매도세로 증시 변동성이 컸던 전일이었다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얘기, 특별히 외국인 언급이 많았던 것 같네요. 오늘장 미리 얘기 보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보고 계신데요. 최승 차장님은 다우지수의 변동폭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금 어지러운 혼조 양상이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의사록을 통해 다시 한번 제기된 시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가 21선에 그래도 안착하는지 여부를 일단 보자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전약 후강, 오늘 오전장에서 조금 밀려도 오후장에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오후장 기대감을 보여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FMC 회의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향후의 변동성 확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공백 그리고 F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테이퍼링 우려가 재부각됐지만 오늘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견해 주셨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 소폭 순매도를 보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수의 낙폭이 좀 과했죠.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좀 수급 공백 상태에서 좀 일어났던 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 IT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주도 업종인데요. 크게 거래량이 없는데도 좀 낙폭이 조금 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제 반영이 돼서 오늘 좀 중요해서 봐야 될 점은 어제 이제 최근에 상승 기조에서 어제 좀 낙폭이 과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어제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는지 이를 좀 키포인트로 보시면 시장이 좀 더 상승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바로미터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대우조선해양 블록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외국인이 40%, 기관이 60%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가 수급이 외국인이 이제 867억 순매수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1000억 이상 대우조선해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그 미국 시장이 FOMC 의사록 공개로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는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반등을 어저께 하락분을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여기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장 역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특히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이런 중국 관련 주식들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 판단해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의 소비 지수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IT, 자동차, 최근에 흐름이 좋은 조선 관련 주식들은 이렇게 하락시마다 좀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화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외국인 수급도 잘 봐야 되고, 사실상 어제는 시세의 연속성,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셨습니다. 자동차의 반등폭 체크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중국장 분위기가 또 좋으니까 우리 장, 특별히 오후장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감사히 들었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에 계시는 김영겸 주식팀장님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오늘 장 프리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 뵈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고치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벌써 4월째 쉬고 있는데 간밤엔 FOMC 의사로 공개됐는데 양쪽 하나 축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조금 변동성도 확대가 됐던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예금금리 검토한다는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일단 쉴 수밖에 없었던 뉴욕장 스토리 좀 풀어주시죠. 네, 자 이제 올 해도 거의 이제 마무리된 그런 시점이에요. 벌써 이제 11월 하순이네요. 그러면 다음 주 일주일 11월 마감되고요. 그리고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이제 투자자들의 최대의 관심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어요. 중국 증시하고.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서 조정을 받을 때 과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시장이 갈 수 있느냐의 여부, 더 나아가서는 과연 올 12월 연말 랠리가 있을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곧 신고가 행진을 벌였다가 다시 밀리는 고점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보면은요. 미국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죠. 특히 20일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새벽이죠. 20일 날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개월 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다 하는 단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뉴욕 증시도 오전장은 강세로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오후 2시 이후 회의록이 공개가 되자마자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0.4%죠. 66포인트. 나스닥 시장이 0.2%, 10포인트 하락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견고한 눌림목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강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유럽 증시는 22 유럽 중앙은행이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하향할 수도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고점 대비 밀리는 16,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되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차트 모습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상승장이죠. 신고가 행진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이다. 상승 기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제시해드린 지지선 라인이 있죠. 이 지지선이 15,750포인트 라인입니다. 이 지지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기조 자체는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단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영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은 예상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고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재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 너무나 이쁩니다. 물론 독일 증시도 보면은요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는 했어요.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중에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는 전형적인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중국 시장이죠. 과연 이번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을 때 지난 9월달, 8월달 장처럼 중국과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 관건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상해종합지수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중 전해가 지난주 마감된 이후에 중국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항추세선을 지난 화일정에서 딱 걸렸었는데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그 저항추세선을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중국 증시도 본격적인 상승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2150포인트 라인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어제 종가가 2206포인트거든요.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50포인트 이상이 급락하기 전까지는 상해종합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증시 이 상승 전환 모습은 국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면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하늘 아래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FMC 의사록 내용이요. 시장이 조금 과민 반응을 보였다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고, 그러면 일시적인 조정 정도만 보이다가 지난주에 확신을 갖고 얘기하셨던 연말 랠리가 있다면 역시 이번 주 매수 마인드로 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보험주가 LIG 손해보험 매물로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유틸리티 쪽도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기대감 있는 종목도 있고 분위기가 아주 핫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수 관심주에 이쪽도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상무님. 네, 죄송합니다. 이 전화 상태 조금 부양했네요. 네네. 자,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들의 처음의 관심거리입니다. 과연 국내 시장 갈 수 있느냐 여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 시장이 불안한데 투자자분들은 이런 말씀드린 저한테 질문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 드렸죠. 왜? 미국 시장이 못 가는데 미국 시장이 갈 때도 국내 시장 못 갔는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국내 시장 폭락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적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국내 시장은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세 가지만 체크하자. 뭐냐? 첫 번째는 국내 시장도 이미 하나의 저점이 완성이 됐다. 언제? 앞서서 하나의 저점이 언제 완성이 됐냐? 지난 11월 13일 수요일 날부터 수, 목, 금 3일간 조정을 받으면서 하나의 저점이 완성됐다. 그리고 나서 판기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인데 이 눌림목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쌍바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걸 한번 하나의 저점이 완성됐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환율만 하나 체크해 주라. 원달러 환율이 어제장에서도 1057원 90전 1050원대로 내려가자 뭐 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가 내려가는 것을 체크하냐? 1050원대가 붕괴된지 여부만은 체크해줘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에 첫 번째와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면 세 번째 제가 제시해드린 금주 하락은 결국 불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겠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주는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점은 이미 주체 언급을 해드렸죠. 저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물론 2050포인트 라인의 1차 저항선이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 동안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붉은색 타원형으로 제시되는 하나의 저점이 확인됐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죠. 그렇다면 그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결국 이번 주의 조정은 쌍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갭상섬에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도 상승 전환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 상승을 전환하는 과정을 오늘과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저는 금주도 매수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조정받아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때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관시 종목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미 지난 9월달 상승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됐던 종목이 여전히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조선, 철강, 과학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꼭 편입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적 호전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IT 부품주들 여전히 관심이고요. 그리고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은행과 증권주들도 선별해서 눈여겨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전히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 마인드로 대응하자 시장의 상승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10분도 안 남았네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들이 정규장에선 팔았고 또 장막판 대우조선해양 블록들을 받아가면서 일단 순매수세는 이어갔다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 주로 어떤 종목들 이 밖에 매매했는지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요, 대우조선해양 물량도 블록딜로 받아갔었지만 한국전력을 그것보다 더 많이 샀네요. 장중에 33,000원대까지 터치하게끔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앞서 박 차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어제 종가상은 이전날 종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3위는 네이버였고 매수 4위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블록딜 물량도 받아갔었고 전일엔 삼성중공업 많이 담아갔었는데 현대중공업도 벌써 5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핫하군요. 현대해상도 최근에 LIG 손해보험 매물화되고 난 다음에 업계 구조 개편 기대감에 같이 동반해 상승하는 종목이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인버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전력을 많이 담았다면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를 담아가는 모습 어제 한국전력은 약간 차익 실현했고요. 이 밖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어제 좀 조정 보였지만 자동차에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간략하게 볼까요? 외국인 서울반도체, 삼천리자전거 CJ 오쇼핑, 이라이콤 특별한 종목 눈에 안 띄죠? 언제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그 종목들이었었고요. 기관은 CJ ENM 벌써 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라이온 캠텍도 신규주 상장 이후 계속 매수, 파라다이스 다음 GS 홈쇼핑 순으로 순매수했네요. 네, 박성환 차장님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 특별히 조선주 오늘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유럽 금융시장의 글로벌 안정으로 실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 유럽 쪽에서 결국은 PF가 활성화되면서 조선업종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중공업인데요.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조선해양부분 수주 목표가 조기 달성이 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에 어떤 조선해양부분 신규 수주가 조선이 68억 4천만 달러 그리고 해양이 6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 137억 5천만 달러를 사실상 조기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비조선 부분의 수주 개선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플랜트 등 비조선 해양 부분의 수주 실적이 목표 대비 56% 그치고 있지만 쿠웨이트 알주로스 발전소에 약 10억 달러 그리고 이라크의 가스 처리 시설 등의 계약이 4분기 중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사 수주가 계획 297억 달러 대비 한 85에서 90% 수준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이러한 비조선 부분의 수주와 실적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상선 시황 회복의 최대 수혜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자회사 현대사모중공업을 고려할 경우에 여전히 상선 부분의 수주 잔고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면 현대중공업이 당분간 상선 수주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수주 모멘텀이 상당 기간 다시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잔고 부족으로 상선 수주량 느리게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선가 인상에 주력할 전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빅3 중에 최대 상승 캐파와 그리고 연결 대상 조선사 3호와 미포 등을 감안하면 발주 증가와 성과 상승 등의 어떤 조선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수주 호조로 인해서 2016년 어떤 건조일감을 최근에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27만 원 언저리 늘림목 매수와 목표가 30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한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4분기 미수금 감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 등 정부 의지를 고려할 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원가 영동제는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동안 LNG 도입 가격이 기준 도입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서 미수금 감소가 더디었지만 11월부터 LNG 도입 가격이 기준 도입 가격보다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미수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수금 감소는 손익에는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현금 흐름을 충분히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이익이 확대 원년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라크 주바이르 및 드바라 유전을 비롯해서 미얀마 가스전 등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 중 자원개발 사업 이익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미수금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향후 순자산 가치의 정상화 과정이 기대되면서 이는 곧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급보다는 펀더멘털에 주목할 시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등 수급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47,250원의 신규 상장된 유상증자 물량이 다소 출회할 수 있지만 유상증자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펀더멘털에 주목할 시기이고요. 향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수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가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고요. 또한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 PBR 0.6배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흑자 전환한다면 향후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배당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63,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 섹터가 상당히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기관이 최근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2분기 연속의 실적 안도감이 나타났습니다. 1분기까지 불안정성 일대 나타났는데요. 2분기 최근에 연속으로 견조한 실적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모듈 부분 영업이익률이 금년 4분기부터 현대기아차의 신차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완만히 개선되고 있고 AS 부품도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완만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신차 효과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는 그 핵심 부품 즉 전자 부품 증가 그리고 경기 개선에 따른 AS 부품 매출 증가 그리고 인수한 현대라이프 보험의 외형 확대 때문에 최근에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현대라이프의 초기 투자 확대의 기저 효과에 따른 적자 축소 그리고 신차 효과에 따른 핵심 부품 매출 증가 그리고 친환경차 매출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내년에 개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의 경기 개선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과거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중장기 어떤 주가 매력 등은 현재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구조적으로 각국의 정부 규제와 소비자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연비 향상 그리고 전자부품 장착의 확대 그리고 친환경차 확대 등 동사의 어떤 사업 구조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29만 5천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목표가를 30만 원 불러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 눌림목에 매수한다면 7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펀더멘털에 주목하자는 의견 특별히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21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됐습니다. 전일 이미 2010선까지 허용을 했었죠. 외국인들 정규장에서는 일단 파는 모습 보였고 5거래일 만에 반락이었었는데 뉴욕이 여기서 도와주질 않네요. FMC 의사록이 10월달 거 공개가 됐는데요. 2개월 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시장에 또한 우려 요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뉴욕도 같이 좀 주춤하는 양상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장 오늘까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오늘까지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향후에 상승을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었었고요. 심지어 연말 랠리를요 2,000이 깨진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일단 오늘장 출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제 옆에는요,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닥도 잘 나가다 오후장에 삐그덕 반락했고 코스피도 수급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어떻게 출발하는지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전일장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소폭 약보합권에서 출발했고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20위권 그러니까 상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테이퍼링 우려감이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국내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참 예측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70원까지 올라왔다 다시 한번 10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2000선을 회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NDF 역일 환율이 1060원대로 이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달러 인덱스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너무 힘든 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이해도 가는 게 역시나 신용 잔고가 너무 과부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 해지 전략 그러니까 롱숏 전략이 좀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관권에서 특히나 기관권에서 코스닥 IT나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숏 전략을 펼치면서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롱 전략 롱숏 전략에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이러한 해지 전략은 장기성 투자 전략이 아니라 조금은 단기성 투자 전략에 따른 그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코스닥 12월에는 중소형 개별주 장사가 펼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역시나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였고 지금 CJ워추핑 서울 반도체는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본다면 지금 0.1% 정도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나 코스닥 시장 오늘도 기관이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에 조금은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미국도 의사로 공개된 이후에 흔들렸었고 우리 코스피도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2000포인트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4포인트까지 가파르게 내렸고 외국인 현선물 쪽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정도만 어제 종가 지키는 정도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의 분위기는 어떤가 보면요. 전일까지 4월 연속 내리더니 오늘 일단 반등을 합니다. 0.6% 정도 올라서 15,176선 정도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분위기로 일단 개장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나가보죠. 양적완화 축소 논란 다시 제기됐는데 달러원이 얼마나 반응할는지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사록 공개되면서 테이퍼링 우려는 다시 부각됐고 유럽은 마이너스 예금금리 검토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오늘 원달러 어떻게 개장하고 있습니까? 네, ECB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연준이 지난 10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ECB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지난달에 있었던 10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수개월 이내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파급 효과까지 다룬 것이 의사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달러화는 오랜만에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옐런 차기 의장 청문회 이후 유로당 1.35달러 선을 상회하던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당 1.34달러대까지 하락했고요. 엔달러 환율은 다시 100엔대로 진입하며 달러당 100.22엔까지 상승했다 소폭 하락해 100엔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60원 선을 하향하면서 외환당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장중 1060원 선을 하회하자 롱스탑 물량과 내고 물량이 집중되면서 연저점마저 위협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 주식 매도와 연저점에 대한 기술적 부담으로 소폭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1050원대에서 크게 반등하지는 못한 채 달러당 1057.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35원 상승한 1061.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1050원대에서는 레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준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며 1,060원대로 다시 진입 후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저점 눈앞에 두고 전일 5거래일 만에 반등 주더니 드디어 오늘 1,060원대 진입이 예상된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의 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00을 위협받고 있는 아침인데요. 돌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K 쪽에 유증 얘기 나오면서 지주회사 SK도 SK지만 SK케미칼이요. SK건설 쪽에 1,300억 규모 유증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장 마감 공시를 통해서 전해든 그런 소식인데 역시 주가는 예상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FA입니다. 참 이 종목도 최근에 힘든 그런 종목인데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문제는 이 실적 둔화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일단 올해 말 4분기까지는 물론이다라는 안 좋은 전망 나왔습니다. 주가 얼마나 빠지는지 같이 한번 조정폭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발 종목은 젠백스예요. 최대 주주가 CB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한 5% 정도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세 종목군을 먼저 돌발 종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명동으로 가서 듣지요. 동양증권 명동 W프레스티지 센터 고상한 데 계시는 정유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SK건설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지금 그룹사 쪽에서 유증 참여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네요. 예, 요즘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즘 이제 지주사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라든지 그런 곳에 대한 이제 건설 회사 또는 해운 회사들의 자금 지원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그런 지원해주는 회사들의 주가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SK과 SK 또 SK케미칼이 SK건설의 재무구조를 위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SK가 우선 SK건설에 2,035억 1,100만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고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그렇게 나오면서 오늘 SK 같은 경우는 지금 SK케미칼과 함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SK의 경우는 마이너스 0.53%, 그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2%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한진해운에 1,500억 원을 대여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죠. 지금도 이런 하락폭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이제 자금을 대여한다는 목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SK건설이 비상장 주식이지만 그 주식 수를 늘리면서 그 자본에 참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대여보다는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악재의 폭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김영식 보통주 624만 2,675주를 지금 사들일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증자 참여로는 SK가 SK 건설에 대한 출자 금액으로 지금 총 6,977억 원 정도의 자본금에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또 앞서 SK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4,8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앞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계열사 위주의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런 폭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2.23%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열사인 SK건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역시 참여를 한다고 밝혔고요. 참여 규모는 1,292억 5,800만 원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7.44%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취득 주식은 396만 4,980주로 취득 후 SK건설에 대한 지분율은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이런 계열사에서 건설사나 해운사 그런 곳을 지금 보유를 한 그런 대기업 계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대여 또한 며칠 전에는 또 동부그룹의 계열사 매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구책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있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핵심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단 한 종목만 접근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계열사가 포함된 이제 지분 구조를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지분 구조를 보면서 이런 그 계열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나. 또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계열사에 대한 이제 어떤 자금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가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SK나 SK케미칼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악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SK와 SK케미칼의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이런 실적 전망, 앞으로 이런 본업적인 전망이 중요할 것 같고요. 2, 3개월 이후 때는 또한 이런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단기간 내에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FA입니다. SFA 지금 실적 둔화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는 하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매수 쪽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3분기의 실적 둔화가 4분기까지 지속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일부에서는 예전에는 그 목표 주가를 75,000원까지 잡고 있던 것이 55,000원대까지 지금 하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OLED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매수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FA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22% 줄어든 1,110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5억을 기록했었습니다. 신규 수주가 전분기 대비해서 56% 감소했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이 536억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수주사인데요.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OLED의 신규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FA 예전에는 OLED의 최고의 수혜주로서 좀 봤었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OLED 테마로 같이 가면서 17,000원 선에서 71,000원까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관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탄력성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횡보권 7만 원대의 를 그리고 있다가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선 이제 41,000원 선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41,000원 박스권 하단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실적 둔화는 4분기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991억 원, 영업이익은 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실적 부분은 앞으로 OLED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설비를 좀 늦추다가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는 삼성 쪽에서도 투자가 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SFA 우선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71,000원에서 41,000원 박스권 하단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하단선을 깨지 않는 이상 우선은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4만원 선대가 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젠백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젠백스 오늘 같은 경우 5.49%의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는 최대 주주의 전환사채 10이라고 하죠. 인수 소식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 앤 카엣 같은 경우 지난해 2011년 7월 달에 SI주에서 발행한 제3사채 전환사채를 최대 주주인 젠백스 앤 컴퍼니와 IT 사업 부부인 계열사인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인수한다고 지금 전을 밝혔었고요. 이러한 내용은 지금 젠백스의 최대 주주가 지금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10일을 인수한다는 것으로 지금 회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번 인수대상 전환사채 만기는 2014년 7월 27일이고요. 만기 보장 수익률은 10%, 전환권 청구 시 전환가액은 23,16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시장에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젠백스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암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또 특히 바이오 관련주로서 굉장히 그 테마성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만 원대에서 지금 18,000원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10일을 인수한다는 뜻은 장기적으로 젠백스를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카일 젠백스 같은 경우는 최장암 치료제로서 GV 1001회 그 상용화를 허가받기 위해서 식약청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한 상태고 다수의 국내의 제약사들과 판매 판권을
이제 이적 계약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장기적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기 힘들다. 특히나 개인들 위주의 수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젠백스 같은 경우 우선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금융섹터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은행주가 초반부터 동반해서 조금 부진한데, 부진한 폭은 큰 건 아닌데요. 보험주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이 매물로 나온 이후에 지금 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삼성화재는 위협을 느끼면서 좀 빠지는 추세였었고, 현대해상 같이 좀 오르는 분위기였었죠. 정작 LIG 손해보험, 이 매물화된 주인공은 오늘까지 사흘 연속 오르고 있는지 같이 좀 보겠고요. 포스코 ICT가 유증부담 때문에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다가 전기료 인상 요 모멘텀으로 같이 좀 올랐었거든요. 오늘까지 연속적인 상승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8%대나 급락했던 GS건설 부도설이 돌았다고 하거든요. 증권가 내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루머 내용 또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금융주부터 보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주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까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만의 악재가 출현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융주가 동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금융주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랐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 화학, 철강에 이은 금융 섹터까지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금융주가 수혈 전에 큰 폭의 상승 랠리를 보였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주 사실상 본다면은 유동성 공급의 최대 수혜주가 금융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는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큰 랠리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주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주를 지금 저점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올해 은행주의 실적이 나빴던 것은 역시나 STX 같은 그룹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손 아니면 대손 상가 그런 비용 처리가 2분기, 1분기에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기저 효과 발생으로 인해서 금융주 올해보다는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은행주와 보험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유지를 시키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역시나 인하보다는 내년도에는 인상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역시나 은행주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보험주입니다. 보험주 최근에 LIG 손해보험 정말 말이 많았고 매매도 정말 활발했던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매물로 나오면서 LIG 손해보험에 대한 증권가 레포트 목표 주가를 4만 원씩 잡는 이 증권가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LIG 손해보험에는 분명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IG 손해보험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차익 매물은 경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역시나 펀드 환매 물량이 일정 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기관권에서 이제 매수를 활발하게 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사가 나온 그 당일날 기관권에서 대량 매수를 보였지만 역시나 그 다음날 바로 차익 매물을 내놓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기관의 추가 매수분이 다시 나와줘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수급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만 7, 8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역시나 최근 장세는 모멘텀이나 실적보다는 수급에 의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중점적으로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주 역시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만약에 국내 금통위에서
금리를 금통위가 아니라 역시나 한국은행 이런 총재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최선호주로 뽑을 수 있는 게 은행주와 보험주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유망하게 보는 시각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건 역시나 포스코 ICT, GS건설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중에 의해서 급락을 한번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ICT 유중 빼고는 악재가 사실상 없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LED 조명 시장, 뭐 자회사를 통해서 LED 조명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포스코 그룹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게 나온 그런 기업인데 이 실적이 2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지속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중이라는 뭐 악재에 의해서 급락을 했지만 역시나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 본다면 포스코 ICT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장기 투자 종목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의 반등세, 뭐 전일장에도 소폭 반등을 보였지만 오늘까지 반등을 주는 건 저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전기료 인상 모멘텀은 사실상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만약에 전기료 인상에 의한 테마주 부강이나 아마 테마가 형성된다면 역시나 이런 서울 반도체 LED 관련 종목이나 ESS 그리고 LED 두 가지 사업부를 모두 가진 포스코 ICT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더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단기에 어디까지 오를까요? 제가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ICT 뭐 11,000원에서 12,000원은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뭐 장기는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보는 그런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역시나 포스코 ICT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전일장 루머가 돌았습니다. 바로 부도설입니다. 지금 오늘은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건 회사 측에서 단순 루머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GS건설 참 힘드네요 루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루머가 지속적으로 나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GS건설 이런 루머에 대한 반박, 회사의 반박 기사를 낸다면 오늘장은 전일장에 하락했던 갭을 메우는 상승 파동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폭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다.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루머인지 정말 이게 루머가 아닌 사실인지 이거 판가름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종목이다. 지금까지는 뭐 단순 루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루머에 약한 우리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점 매수나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종목이 GS건설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은행주, 보험주 거쳐 포스코 ICT, GS건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새내기 주가 하나 있어요.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인데 공모가는 뭐 6,000원대였는데 오늘 만원 살짝 좀 안 되는 가격대 머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급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또 공모에 투자하셨던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알아보고요. 벽산건설도 상한가네요. 예, 뭐 단기 과열 우려도 있었었고 한번 상한가가 풀리는 듯 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동부제철 회사채 차환 발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어제 급락을 했었었는데 오늘 또 발행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곧바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한국전력 핫한 종목인데요. 오늘 한국전력이 드디어 어제 기관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가긴 했었는데 상승세가 조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금 인상 약발은 끝인 것인지 같이 좀 알아보죠. 먼저 새내기주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다시 가죠. 예. 먼저 새내기주 말씀드릴 때마다 참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파란색이 많이 보이네요. 신성홀딩스 상장 첫날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6,500원이었는데요. 시가는 1,900원까지 높게 형성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가 높게 형성됐었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것이 신성홀딩스에서도 한 예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신성 간장으로 좀 유명하죠. 글루텐 소맥 전문을
제조를 판매하고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신송식품을 100% 보유하고 있는 그 완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올해 반기 매출액이 1,149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1억 원을 기록을 했고 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50억 원의 성과를 올렸던 그런 알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60억 원, 122억 원, 당기순이익은 94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식품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내수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업종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것 같은 경우 장기적인 뭐 모멘텀을 그리기보다도 꾸준한 뭐 실적을 동반을 한 그런 알짜 종목으로 앞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초기에 시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나오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다른 여타 말씀드리는 종목들보다는 좀 변동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공모를 참여했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빠졌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벽산건설입니다. 벽산건설 참 관리 종목으로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상한가 M&A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M&A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20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간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달 들어서 무려 거의 뭐 150% 가까이 지금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19일 날 조회 공시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매각 주관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M&A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밝힌 바 있고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급등을 했었고 한국거래소에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3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한 시황 변동에 따라서 조회 공시를 통해서 지금 M&A를 추진하고 있대 M&A 관련돼서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 아무래도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주가가 한창 뭐 테마를 붙였을 때 같은 경우는 81,000원까지 가는 종목이 지금 뭐 1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한가 아니면 상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급등락 종목의 하나로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예상을 하기보다도요 이런 종목들을 주로 수급을 처리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점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예를 들어서 물량이 추대되는 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점상한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대량 물량이 추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물량이 과연 오늘 그것을 다시 상한가를 말지 아니면 여기서 빠질지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그룹 전체적으로 유동성 문제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제철 기존의 그 회사채 차환 발행이 힘든 거 아니냐, 또한 대출 부분을 만기 상환이 만기 차환이 힘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희소식이 좀 나오면서 4.6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회사채 차량 발행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신용보증기금이 지원 검토라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신보는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회사채 차환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이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다고 반대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동부제철로부터 원금 2,500억 원을 상환을 받고 다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만기를 연장해줄 계획을 지금 밝혀서 다시 신보 같은 경우는 다시 차환 발행 쪽으로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만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무적인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동부제철 측과 있을 것 같고요. 신보, 산업은행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스탠스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돌아선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뭐 큰 수익을 낼 거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만기 차환이 잘 되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동부그룹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다 가정에 의한 것이다. 특히나 동부그룹의 매각이 특히나 매각을 하려면 매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계열사를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이 단기간 내에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부제철은 좀 간략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서 급등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3일 전에 거의 뭐 6%까지 올랐죠. 한국전력 6%까지 오르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국전력에 대한 호재, 단기적인 호재보다도 실적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인상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속보 전해드리죠. 조금 전에 코스피가 드디어 장중 2000선을 붕괴시켰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02포인트 정도여서 11월 저점을 다시 쓰고 있다. 이미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충분히 장중에 500선을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은 잠시 후에 오늘 조금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고요. 잠깐 통신주만 살펴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가 이틀 연속 전일까지 급락했었고 SKT도 121평을 내준 데 이어서 KT는 이미 신저가에 가 있던 상태였는데 연말에 배당만이 나오는 게 통신주인데 왜 이렇게 통신이 부진하죠? 네, 그렇습니다. 통신주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첫 사례를 끊었던 게 K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KT가 얼마 전까지 급락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에 반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특히나 LG유플러스는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전일장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단기 급락에 의해서 오늘 단기 기술적 반등을 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시즌이 될수록 역시나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는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특히나 올해 들어서 중반, 그러니까 한 6월부터 배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이런 통신주들이 올해 급등이라고 표현하기는 뭐같고,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배당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인다면, 역시나 배당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는 주가 차트로 봤을 때, 역시나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더 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권에서 롱숏 전략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장까지 LG유플러스 흐름을 본다면은 LG유플러스를 숏 전략을 펼치면서 KT에 대해서 롱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먼저 급락을 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를 팔고 KT를 바닥에서 담아가는 이런 전략을 기관권이나 아니면 외국인에서 취하지 않았나 저 이거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역시나 배당 매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년에 실적 성장세를 생각해 본다면 통신주 이제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 상승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LG유플러스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역시나 그 말대로 롱숏 전략에 의한 하락이었다면 단기간 그러니까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급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주 중에서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최선호주는 LG유플러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스피 2000을 붕괴시켰었죠. 1999.81까지 밀렸었다가 지금 일단 다시 되찾긴 했는데 21선은 이미 내준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여전히 꼬여있거든요. 외국인이 어제 시간외에서 사주긴 했지만 여전히 매도하는 모습, 연기금 사라졌고 이제 투신권도 매수 주체가 어제부터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QE 축소 우려가 아주 지겨운 이슈라고는 해도 수급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요?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요? 저는 코스피는 한 1월 달까지는 좀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떤 분은 연말 랠리가 있으니까 사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월 평균 코스피 상승률을 집계해보면, 11월 달, 그러니까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겹치는 11월에, 코스피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2월과 1월입니다. 12월에는, 다음 연도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분도 있겠고 1월에는 전형적으로 1월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좀 다르다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테이퍼링 그러니까 출구 전략의 우려는 점차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잠시 투자자들이 잊었던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내년 1월인가 2월 바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된다면 증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 랠리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12월 초까지를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12월 말까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 좀 코스피를 강하게 보는 이제 불리시하게 보는 그런 전략은 조금 리스크가 커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전략인데 코스닥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권의 매도에 의해서 특히나 많은 하락을 보였던 그런 지수입니다. 특히나 많은 하락을 보였던 게 역시나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지속적으로 올해 중반기 6월부터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6개월 동안 지금 총대를 메고 코스닥 지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코스닥에서 기관권이 1월부터 4월인가 5월까지 1조 원 가량을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면 마이너스 2~3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역시나 5월이나 6월부터 현재까지 기관권에서 코스닥을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년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권이 물량을 내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그에 따라서 출구 전략이나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면 코스닥이 조금은 코스피보다는 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실적이 우량하고 그리고 기간 수급 최근에는 기간 수급을 제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의 수급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실적이 좋고 기간 수급이 양호한 종목에 조금 치중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관 수급 들어가면서 실적 좋은 종목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전략 있었는데요. 정윤성 PB님의 생각도 비슷하신지 사실 요 최근에 한 1960선대 요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앞서서 이제 오늘 어제 이런 조정들은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니까 안심해도 좋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몹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정윤성 PB님은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예, 이거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다들 또 의견이 좀 다르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틀은 박스권 안에서 코스피는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선이면 좀 애매한 순간이죠. 제가 그때도 한 1960선, 80선부터는 조금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애매한 순간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냥 지금 애매하다.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 이제 지수 때는 애매하지만 종목별로는 등락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금융주라고 하면 지금 우선 금융주들, 특히 은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한지주라든지 아니면 삼성생명 보험주에서는 그다음에 증권주들은 정말 초단기 낙폭은 크되 초단기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 관련주들 중에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슬슬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담지 마시고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분할 매수 그리고 금융주 단기 트레이딩 정도 어떨까? 일단 코스피 2000을 오늘 살짝 붕괴시킨 상황에서 애매하지만 한 번쯤 매매해볼 만한 그런 섹터는 또 눈에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의견들 또 조언들 들어볼 수 있었네요. 오늘 도움 말씀해요. 샘플러스 정동 멘토님 그리고 멀리 명동에서 동양증권 정윤성 PB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피가 이틀째 내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2000선을 붕괴시키기도 할 정도인데요. 코스닥도 500선 오늘 여차하면 깰 태세입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 같이 알아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현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까지는 쉬자 하셨었고 이번 주 후반에 분명히 조정포가 한번 나올 텐데 그때는 매수 사인을 주겠다 하셨는데요. 오늘 아주 아침에 긴 장대 음봉이 분봉상 출현했습니다. 이제 슬슬 매수할 때가 온 겁니까?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제 횡보가 너무 지루하게 좀 있고 그 부분이 때문에 이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상태에서 막판부에 이제 기관 쪽 수급에 의해서 밑으로 하방으로 좀 열렸다가 제자리 바로 A컵 타입으로 바로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을 급속하게 좀 올렸는데요. 그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해외 증시하고 지금 동반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서 말씀드렸던 웩도덕 현상, 즉 파생 시장의 흐름이 현물, 주식의 흐름을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징후들이 일부 종목군들에서 표출이 됐고 어제 결국은 그 하방으로 미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위로 올려놓는 부분에 낙폭을 조금 급락을 만들 준비하다가 축소를 좀 시키는 모습인데 그 연속성이 오늘 초반부에 지금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주 후반부에 그러니까 주초는 무조건 상승이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 후반부에 가서 조정 준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건 일단 미국 쪽 이벤트 놓고 보는 부분에서 이제 어제 이벤트 하나 끝났고요. 그 과정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조정에 대한 공포 매수 위치가 이제 거의 임박해 온 것으로 저는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과정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당장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현선물 쪽에서 특히나 현물 쪽에서 좀 쉽지 않은 장세 워낙 온탕과 냉탕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혈관을 이관 작업하는 것처럼 혈액순환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우나에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시장이 그냥 온탕과 냉탕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롱포로 지금 종목군들을 못 가져가시는데요. 그만큼 파생시장도 사실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상승과 하락 쪽으로의 롱 포지션을 끌고 다닐 수가 없게끔 지금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저는 무조건 공포 매수를 사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연말까지. 그 시황감 바꾸지 않겠다. 정말 바뀌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언급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중요한 오늘 이제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2단 하락 잠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 그 2단 하락을 좀 염려하고 우려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위치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폭의 각도들을 놓고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지지적 테스트는 거의 가능성이 이제 하나 정도의 저점 체크만 하게 되면 오전보다는 오후 1시 반에서 2시 10분경쯤에 지지력 테스트 하나만 체크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지지력이 나오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요 매수 롱 포지션이요.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다음 주로 미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장중에 저희 가족분들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미루셔서 하시는 게 공포 매수는 롱 포지션 가동시킨 거 조금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보죠. 해외 증시 동반 하락 출발 이유에서 기관계 쪽에 소폭 매수가 들어오는 자 투신 최근에 2박 3일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1박 2일 트레이딩하고 있겠고요. 매도 포지션 가동시킨 거 어제 연거푸 때렸던 거 또다시 지금 바로 청산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때문에 시장이 누적된 부분 때문에 1조가 넘어 있으니까 위축되어 있는데요. 자, 요건 그냥 일회성 비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이제 콜옵션 추이가 상당히 저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의 연속성으로 콜옵션 쪽에 매수 드라이브, 외국인과 기관계 누적 포지션에 대한 매도 드라이브를 그대로 포지션을 잡고 있겠고요. 하지만 풋옵션 쪽에서 추이 자체적으로는 현재 기준점의 개인들, 영거푸 개인들이 옵션 시장 쪽에서 어제와 오늘 마찬가지로 지수 상방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는 역발상 뭐 생각한다? 바로 당장은 안 가겠구나. 조금 어렵게 만들고 가겠구나라는 걸 빨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파상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느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될지가 가격대 위치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요. 어제 베이시스 강하게 위로 들어올렸죠. 역시나 말씀드린
얼마치 위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급락. 베이시스 현재 기준점에서 어바우트 창으로 대략적으로 0.3 컨텐커 백어데이션 0.3 마이너스 0.3대 부근이면 영락없이 매도는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 특히나 비차익의 추이가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요걸 또 적어놓으시고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베이시스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카멜레온처럼.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적어놓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며칠 지속성 가능성만 있고요. 베이시스를 무슨 뭐 정해진 값에 의해서 움직인다 만다라고 표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자 아예 잊어버리시고 지워버리셔도 된다. 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베이시스 분명하게 현재는 말씀드린 얕은 백어에서는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데 특히 얕은 백어에서는 매도 포지션 상당히 강한 위치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오늘 대응 전략에서요.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확산 여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고는 지금 저가면서 계속 잡고 있죠. 그런데 투신 쪽에서 일단 1박 2일 코스로 매수 매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위칭을 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누적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미국 쪽의 만기, 자 미국 내일 만기가요 또 어떻게 대응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시황관을 얘기하는 사람들마저도 전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만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를 말을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파생 쪽에 흐름 잡아주는데 그게 무슨 파생을 잡습니까? 라고 당당히 말씀 좀 드리니까요. 미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하루 종일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먼저 일단 빠르게 체크합니다. 264.70으로 지금 말씀을 좀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밑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체크할 때는 중요한 자리 2단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1단 264.70 자리였고요. 2단짜리 263.45 자리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지금 찍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깨지 않는다라면 자 수정합니다. 황금 라인 263.45로 설정할 테니까요. 이 부분 지지력 나오면 공포 매수 쪽으로 좀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고요. 저항 깨지면 하나 정말 여러분들 공포를 느껴야 될 자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자리 부분에서 브레이크 걸린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옆으로 긴다. 그 자리가 매수 매점 오늘 역발상 매수 자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현재 구간에 264.70 뚫어내지 못하면 역시나 고점 매도가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공포를 사는 롱 포지션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미뤘으면이라는 전략 앞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전략 알아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틀 연속 빠진 코스피는 2,000을 장중에 내주었었고 코스닥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500선을 재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잘 골랐다 할지라도 길게 홀딩하기 쉽지 않은 장인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